밝으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죠? 너무 반해가지고, 진짜, 우리 기본세는, 예, 이제, 기본세가 잘 너무 양이 많으니까, 기본세는 값을 줄일 테니까, 기본세는 집에서 확인하는 걸로,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읽어보는 걸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약을 해야 되니까, 계속 요약지까지 진도가 나갈 겁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게 금융파트에 있다, 그죠? 네. 네, 그랬고, 이제 오늘 어디 보느냐 하면, 133쪽, 계속 그 뭐죠? 프린터로 끼워 놓으시고, 133쪽입니다. 133쪽. 133. 우리 금융부터 했죠? 네. 금융파부터 했다, 그죠? 네. 제가 기억력이 좀, 가끔 좋기도 합니다. 안 좋기도 하고. 자, 여기 파트는, 굉장히 쉬워요. 문장의 문항수도 작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빨리 달리고, 1시간, 2시간 말고, 뒤에 감정평가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네 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부동산 이용에 관한 게 있어요. 얘는, 한 10년 가까이 최근에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확인할 겁니다. 중요도가 낮아요. 두 번째, 부동산 개발 파트가 있어요. 이 개발 파트는 요 놈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요 놈은 우리 집중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GCC 다투 기억난다, 그죠? 분석 단계,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게 5단계 GCC 다투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놈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민간 개발이 있어요. 민간 개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때도 나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입지계수라는 걸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문제를 볼 겁니다. 요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요. 여기서는 얘들은 뭐 그냥 2, 3년에 한 번씩 꼬박 나오는 녀석이니까 여기서는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리 파트는 내용 자체가 작아요. 내용 자체가 작은데 여기는 과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시험 좀 나오는 편입니다. 관리 파트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의 영역이라든지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그래서 관리 분류 단어인데 요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놈은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얘부터는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 있어요. 여기도 시험이 좀 나오는 녀석들이면서 이쪽에서는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거의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간단한 거는 가볍게 밑줄고 쭉쭉 넘어갈 겁니다. 자, 133쪽에 볼까요? 여기 파트가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이 파트인데 아까 말했듯이 10년 동안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거의 나오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 난이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집약도.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토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그걸 집약도라고 말하는데 공식을 만들어 놨네요. 이 공식 외워야 됩니까? 에이, 뭐 외울 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보면 분모에는 뭐냐면은 토지 단위 면적에 대한, 분자에는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으로 결정되는데 친절하게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문에 집약도가 높다라는 걸 뭐냐? 자, 우리가 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자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토지값이 비싸니까. 도시 중심부는 토지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면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고층 건물을 자꾸 짓는 거죠. 이렇게. 그럼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자됐다, 그죠? 이러면 집약도가 높다. 요게 커질 거니까. 그런데 외곽으로 가면은 토지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토지에다가 투자해서 고층 건물 올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널널하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널널하게. 요때는 토지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다. 그걸 뭐라 하냐면 조방적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걸 집약적, 요렇게 하는 걸 조방적.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는 토지에 노동 자본이 많이 투입됐다. 여기는 노동 자본이 조금 투입됐다. 뭐 이런 거니까 단어 정도로 이해한다. 이렇게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즉 집약도란 용어가 뭐다 이해하는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온 게 있다 그죠? 요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억짜리예요. 이 토지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내가 1층, 2층, 3층, 3층까지 들어가는 건축비가 1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3층까지 짓는데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10억.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죠? 3층까지 짓는데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 된다? 원가는 20억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3층까지 지어서 분양하면 딱 20억을 받을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3층까지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가가 2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지점이냐면은 총 비용과 총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손익 분기점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밑에 있는 조방한계예요. 조방한계는 총 비용과 총 수입이 일치하는 손익 분기점이다. 이런 이야기요. 요 지점이 여기서 말하는 조방한계라는 이야기죠. 이 조방한계를 벗어나면 바로 손실이 나타나겠죠. 즉 내가 3층을 벗어나서 1층, 2층을 지어서 분양하면 난 손해야. 그러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층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겠죠. 토지값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수익 본전이 나왔으니까 이제 투입에 따라서 수익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끝없이 늘어날까요?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줄어요. 그 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모든 경제 현상 그래요. 수익은 늘다가 줄어요. 투입하는 것에 따라서 투입되는 것 대비 한계 비용, 산출, 한계 수입이 늘다가 줄게 된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층인데 요거 한 10층쯤 된다 볼게요. 10층까지는 여기까지는 투입되는 비용보다 수입이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10층 딱 여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투입 대비 수익이 늘다가 여기부터는 투입 대비 수익이 줄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11층을 짓는다. 11층을 건축하는데 5억이라 비용이. 그런데 11층을 분양하면은 4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층이 될수록 공사가 점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10층 넘어가면 엘리베이터가 3개가 돼야 돼. 투입비가 월등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사가 점점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일하면 되는데 위로 갈수록 안전장비를 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재료도 올려야 되겠죠. 시간 또 걸려요. 여기는 바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공사는 어려워지고 비용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위험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도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돌려서 분양 면적이 줄어들어요. 즉 여기까지는 수입이 늘다. 요즘 수입이 줄어요. 그러면 선생님 11층을 건축하면 손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점을 우리 뭐라 하냐면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쭉 늘었잖아요. 이게 가장 이익이 높은 지점이라.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이익이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가다가 더 올라가면 손실이 나타나는 지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가장 이익이 높아지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밑에 집약한계 네모칸에 봅니다. 집약한계라고 말하는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이런 이야기죠. 요 지점을 말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축주라 그러죠.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건축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건축가는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물주는 여기 건축까지 건축하는 게 제일 좋아요. 10층 건축하면 마진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좀 인구가 좀 작아. 분양하면 여기까지 분양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8층 건물을 지었어. 이럴 수 있죠. 즉 건축은 어디에 이루냐? 요 사이에 이루죠. 요걸 넘어서 건축할 이유는 없죠. 왜? 여기가 마진이 가장 높으니까. 여기 10층 건축하면 제일 좋아. 그런데 분양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은 요 사이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 바로 뭐죠? 손실.
그죠? 손실. 이윤이 높이 올라갔으면 이득입니다. 10층에 가까울수록 이득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분양이 안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요 표를 말하는 건데 잠깐 외우려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조방한계는 손익분기점, 비용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 그러나 점점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 이게 집약한계, 이게 이윤의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이걸 넘어가면 투입되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굳이 이거 넘어서 건축할 이유가 없는 거라. 제일 이익이 큰데 여기가. 고생하면서 왜 11층을 건축해? 할 리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와도 어려웠어요. 약간 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입지잉여 밑줄. 밑에 기억이 밑줄 긋습니다.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즉 내가 입지 때문에 입지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경우, 내가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위치가 정말 좋아서 혜택을 받다. 요게 입지잉여다라고 말합니다. 요런 것들은 입지잉여는 이 입지 때문에 발생하는 이득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에 한계 입지는 입지며 0이 되는 거. 그 뭐냐? 그 위치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 그걸 우리는 한계 입지라고 말합니다. 즉 위치 가지고 이득을 받지 못하는 지점. 그냥 그저 그래.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한계 입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집약도라는 걸 우리 첫 번째 배웠고요. 밑에 보시면 지가 구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가 구배 현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배라는 말이 지가 구배,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저는 이걸 맨 처음 봤을 때 우리 예전에 그 우리나라 왕이 그 청나라 왕한테 9번 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공부를 예전에 안 했구나 열심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3번 절하고 머리 9번 졸한다는 그거. 그래 막 삼전도의 굴리기 막 그런 거. 역사책에는 굉장히 너 그 생각이 나는 거라. 9번 절했나? 9번 절한 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봤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단점이 뭐냐면 이 구배는 기울기를 말해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 안 쓰겠죠? 이런 표현 어디에 많이 쓰느냐? 일본에 썼어요. 왜 이걸 배우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민법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듯이 민법이나 감정평가에 나오는 용어, 부동산 용어 특히 민법도 부동산과 밀접하니까 또 감정평가 용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우리는 안 쓰는데 일본 애들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생소한 용어에서 나와요. 나중에 느낌에 나옵니다. 몇 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한자지만 지역에 따라 달리 발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렇게, 일본은 요렇게, 중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한자로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식 표현인데 기울기라고 말하는데 요거 동그라미 밑에 보면은 도페카 이론 밑줄. 이걸 다른 말로 도페카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도페카라는 도시를 보면서 연구했다 해석을 도페카 이론 요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볼게요. 이게 소도시입니다. 소도시는 이 도시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여기는 도시의 중심부고 여기는 도시의 외곽이에요. 이 도시의 외곽인데 그러면 중심부는 토지, 지대, 임대료죠. 또는 지가, 토지 가격이 높죠. 외곽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소도시는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급격하게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143쪽에 소도시 밑줄 그으시고 넘어갑니다. D급. 지가 수준은 도심에서 지소스나 도심을 벗어나면 급격히 저하된다.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우리 안동을 가만히 보면 중심부에서 벗어나면 급격히 지가가 하락해요.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의 대도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대도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주변에 있는 대구 같은 도시를 보도록 하죠. 대구 같은 도시는 이게 이렇게 뭐 중심부로 놓고 외곽 가면 내려온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약간 이렇게
여기는 뭐냐? 도시 중심부예요. 여기는 뭐냐면 지하철 환승역 같은 게 있어요. 지하철이 어떤 겹치는 이런데 또다시 상권이 형성돼요. 그럼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요.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외곽인데 아파트가 막 모여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몇 개 모여 있는데 또 상권이 형성돼요. 거기 오면 또 임대로 올라가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도시는 지가 구조가 단순하게 훅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라고 무조건 높은 것만도 안 해요. 중심부가 일반적으로 높지만 그렇지만 외곽에도 이런 상업의 중심지는 다시 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심은 높다가 내려오다가 어떤 이런 곱이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이걸 물결 치듯이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하락하지 훅 내려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도시 니은 밑줄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할수록 지가는 상승 하락을 이루면서 하락한다. 즉 이렇게 훅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한다. 즉 지가 구조가 단순하고 복잡하다. 이런 느낌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요걸 즉 이걸 지가구비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 이론이 미국에서 연구돼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기는 토페카라는 도시를 가지고 연구했으니까 토페카 이론이라고 서구권에서 말할 건데 일본 애들은 요 이름을 였다고 요들 하면 됐긴데 일본 놈들 그죠? 요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다. 그런데 지금도 요거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요렇게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봐놓으시면 됩니다. 기울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직도 일본 색채에 다 벗기자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아셨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역사가 더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좀 이렇게 사례가 우리나라 사례가 없으면 일본 사례를 접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접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학문적으로 교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일본시를 그렇게까지는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맨맨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요새 뭐 지나내나 뭐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진짜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일본 막 매스컴 막 이렇게 발라도 그럼 그러려니해요.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거 보면 열받았잖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막 그런 거 보면 저놈들이 나쁜 짓 하고 열받았는데 요즘 아닌 것 같아. 좀 이게 우리가 좀 올라간 것 같아. 그런 느낌.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프롤 현상은 뭘 말하느냐면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불규칙 동그라미 무질서 불규칙적으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무질서한 개발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해석한다면 이걸 난개발이라고 말합니다. 난개발 즉 무질서한 개발 이걸 스프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자 생각해 보답시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라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 밑에 동그라미 보면 개발도상국 밑줄 동그라미 3번 끝에 외곽 밑줄 외곽지역 밑줄 이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그 다음에 외곽지역 도심보다 외곽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자, 우리나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50년대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쟁 있고 나서 50년대, 60년대 대부분 다 뭐 60년대, 50년대 생이잖아요. 그때 어릴 때 우리 다 초등학교 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세대 비슷해 보이는데 하여튼 저도 60년대생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고무신 신고 학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잖아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60년대 전후 그때까지 우리나라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때는 60년대 내가 집을 짓겠잖아요. 그러면 도에 가서 시청에 가서 간단 허가 갖고 오면 집 지으면 돼. 그리고 규제도 별로 딱히 없어요. 딱히 뭐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도로와 간격도라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지금 별말 없어요. 50년대 60년대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점점 어떻게 되겠죠? 발전되고 있었다 그죠? 발전되는데 자 우리 여기 도시를 볼 때 도심은 이미 잘 발달돼 있었어요. 도심은 이미 형성되니까 집 지을 때나 건물 지을 데가 없어. 그런데 약간 이런 외곽지역 외곽지역에는 이런 건물이나 집을 짓는데 딱히 규제가 아직 없었던 거다.
우리나라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뭔가 그럽니다. 법도 자연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공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 공법이 막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외국에 있는 법들을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받아들일 때 70년대 전후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70년대는 뭐만 있었냐? 그냥 국토계획법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좀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복잡해지니까 주택법도 있어야 되고 건축법도 따로 뭔가 거기서 따로 나오겠다. 개발법, 정비법 따로 나오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그냥 집을 지으면 끝이라. 그냥 딱 얼렁뚱땅 그렇게 되는데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 개발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개발도 확장하고 발전하면서 뭔가 인구가 늘고 건물이나 주택이 필요한데 법적 제도는 미비해. 그럼 그냥 막 짓는 거야 사실은. 이때 나타나는 게 스프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스프롤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은 뭐 하나 지을래도 얼마나 규제가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환경부터 모든 걸 따져서 지금 건축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공장 하나 짓는 건 그냥 물론 다다닥 5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법적 제배가 미비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적 제배가 미비할 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건폐율 용적으로 그렇게 법적 제배가 부족할 때 건폐율 용적이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을 때 막 무분별한 난개발 이걸 스프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외곽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개발 현상 이걸 스프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4번 직주분리라는 용어가 나오죠. 직주분리 이 이름에 답이 있다 그죠? 이름에 답이 있잖아요. 뭐가 분리되죠? 직장과 주택이. 이게 왜 분리될까요? 자, 생각합시다.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도시의 중심부, 서울 같은 이런 도시 중심부에는 여기는 토지 가격이 높겠죠? 그죠? 내 직장은 여기 있습니다. 직장. 그 다음, 내가, 우리 정권 사무실인 건 은행 본점하는 인근 가면은 점심때 되면은 정말 양복 입은 사람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겠냐고. 중심부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도 집을 여기 있고 싶죠. 그리고 집값이 20억 하는 거예요. 이 동네 땅값이 비싸요. 그럼 집을 여기 얻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주택. 이거는 주택은 외곽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직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이런 도시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초기에는 아파트가 쭉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현상과 같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그 다음에 주거지가 나누어지는 걸 직주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주거 분리와는 다른 거예요. 주거 분리를 우리에서 배웠죠. 뭘까요? 주거 분리가? 대답하라는 뜻인데. 괜찮습니다. 몰라도 얘는 말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잖아. 참 알기는 들으면 그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얘는 고소득 주거와 저소득 주거가 분리되는 거예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분리되는 거 아시겠죠? 왜 분리가 되느냐? 부자 동네는 이 동네가 주변이 좋아,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 그 땅값이 비싸. 그러니까 좋은 동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좀 산비탈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세대 비슷해 보이구만. 하여튼 우리 어릴 때 산비탈에 살았 그때 거기는 지금도 그동안 똑같아요. 산비탈인데 이미 경사가 이래. 이미 경사가 이렇고요. 이거 차 못 올라갑니다. 아직도 차 못 올라가요. 왜? 골목이 좁아서. 접근성이 안 좋아. 산사태 위험이 있어. 그 다음에 버스 타려면 20분 걸어 나와야 돼요.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거는 집에 올 때 비 오는 건데 참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괜찮은데 가다가 비 맞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 이미 학교에 나옷 다 젖었잖아. 오면 뭐 벗기라도 하지. 그때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더군다나 더 기분 나쁜 그때는 우산은 잘 없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느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나누는 게 소득 수준에 의해서 주거가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 직장주택이 분리되는 건 직주분리 다른 겁니다. 그럼 직주분리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될까요? 라는 직주분리의 원인. 왜 될까요? 그 밑에 봅니다. 직주분리 2번 원인.
밑줄, 도심의 환경악화 밑줄, 집가구 밑줄, 도심 재개발, 주택 철거, 공적 규제, 교통발달 쭉 밑줄. 물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이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집가구입니다. 집값,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가끔 재수 없는 사람 있잖아. 난 서울 중심부에 공기 나빠서 못 살겠어. 난 살 수 있는데. 난 살 수 있잖아.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까 그 공기 마실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물론 환경학과 영향이 있어요. 난 서울에 차 막기 싫어. 나 살 수 있다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큰 요인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님이 안산에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남부터미널에서 가잖아요. 지하철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안산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차 가지고 서울 갈까요? 못 갑니다. 다 막혀요. 이거 못 갑니다. 차 몰고. 지하철 달고 지하철을 2번, 3번 환승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2시간을 타고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집이 여기 있으면 좋지. 그 안 좋은 게 나와 실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산, 일산, 용인 이런 데서 출퇴근을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게 집값이 비싼. 그래서 원인은 집가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주택을 재개발해. 한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집값이 좀 맞지만 교통이 좀 좋아. 그럼 매각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원인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직주불라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결과. 1번 공동화 밑줄. 공동화라는 건 비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도심이죠. 이 도심이 낮에는 사람이 어떨까요? 많겠죠. 낮에는 이 사람들이 밤에도 있을까요? 밤에는 집에 가야 되잖아. 그죠? 가족이 기다리는 품으로 일 마치고 집에 안 가고 어디 가려고 빨리 집에 가야죠. 네, 그런 느낌. 그럼 이건 낮에는 사람 하지만 밤에는 사람이 없겠죠. 공동화. 그래서 텅 비어 있어요. 도심이 정말 밤에 가면 황량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술집 많은 동네 그 완전 도심이 아니고 요쯤이에요. 요런데 즉 지하철 환승역 이런데 여기는 술집 많고 여기는 북적북적해요. 대신 요 사람들이 한잔하고 집에 가겠죠? 요런 느낌. 그래서 이 도심은 공동화된다. 두 번째, 리언 침상도시 밑줄. 외곽지역은 아파트는 계속 들어선다. 베드타운. 침상도시가 굉장히 많아들었을 거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재밌습니다. 그 티끝인데요. 도심 고동현상. 이 고동의 고자가 북고자예요. 우리 예전에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설화라 그래야 되나? 거기 보면 우리 낭랑 지역에 있는 공주님이 잘생긴 왕자한테 눈이 가가지고 자기 북을 찢었다 그러잖아. 고동 왕자한테 뽕 가가지고. 그러니까 개롱 공부를 잘하려면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때 무슨 뭘 찢었는데 그 북을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알다니 쓸데없는 걸 알고 계시네. 공부하고 도움 안 되는 거. 자면 고, 중량은 북고, 예. 스스로 울리는 북, 고동이란 말은 북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이게 가만 보면 갔다 왔다 일정해. 북치는 일정한 느낌, 일정. 이름을 희한해. 그냥 출퇴근하면 됐긴데 그냥 그죠? 이걸 이렇게 이름을 일본 놈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붙여놔서 헷갈리게 만들어 그죠? 고동이 아니 뿔고동인가? 고동이가 이러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북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갔다 왔다 이게 북치는 비슷하게 일정하다. 그래서 고동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출퇴근 교통 혼잡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는 방향이 일정해요. 또 신기하게 아침에는 오전에는 여기가 막히고 반대편은 휘게 저녁에는 여기가 막혀요. 반대로 휘게 여기도 그렇지 않던가요? 저녁 되면 여기만 막히는 거예요. 일정하게 막히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교통 혼잡 그걸 고동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시험을 내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직주분리의 결과가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원인하고 결과를 섞어내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거는 이게 이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부분 어릴 때 뭐 중학교나 이럴 때 사회 공부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야. 공부 안 했구나. 다 했던 것들. 이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거는 나온다면 요거밖에 어려울 게 없다는 거. 나머지는 상식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른쪽 요번에 직주 근접은 이제 도심이 재개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도는 여기에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주상복합 건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2, 3, 4, 5층은 사무실, 그 다음에 5층부터 49층까지는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줄어들고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요걸 직주 근접이라고 말합니다. 즉 직장과 주택이 여기로 뭐 같이 모여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사회적인 손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 직장인들 얼마나 출퇴근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좀 덜하지만 대도시나 이런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출퇴근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 단점. 그래서 우리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이 배경은 드라마도 보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죠? 그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배경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잖아요. 그게 드라마로 나올 정도라는 거지. 그건 이게 뭐냐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도심이 재개발해서 이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방법을 만드는 게 도시 근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한계지 밑줄. 한계지는 동그라미 1번 끝에 밑줄 긋습니다. 택지의 최원방급. 이렇게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수우리말로 택지의 끄트머리, 택지의 끝. 이러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좀 오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냐 하면은 이 한계지라는 말은 택지의 한계지라는 말이 생각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말은 그게 한계되는 지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게 도시가 있으면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 공법 공부 한번 해볼까요? 공법에서 용도 지역을 나누잖아요. 용도 지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봤구나.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이 얘들은 뭐죠? 도시지역이 아니야. 도시외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주, 상, 공, 농. 녹지지역은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건축되는 게 뭐죠? 주, 상, 공.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택지라고 말하잖아. 건축 가능한 토지. 즉 여기 지금 말하는 여기는 도시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농. 즉 택지야 대부분이. 녹지는 원래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 도시지역이라는 거는 주, 상, 공,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요 외곽. 요 옆에 있는 요 외곽은 뭐냐 하면은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관리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은 이런 게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기는 도시 지역인데 이 도시 지역에서 중심부는 당연히 건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동도 보면 도시 끄트머리, 요 끄트머리 요게 한계지야. 여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냥 창고 있고 그다음 자동 주차장 막 그렇잖아. 그러면 언뜻 보면 여기와 여기 모습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보면 농지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곽지역 도시 외지역이라 전부 다 농사 짓는 건 아니라면 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구분이 안 돼. 그렇지만 여기는 택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여기는 건축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비슷해 보지만 토지값이 굉장히 차이나.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그 3번 끝이죠. 단절지가라고 말합니다. 이걸. 단절지가 밑줄. 그러니까 언뜻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위에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고 끄트머리고 바로 길 건너면 요 동네라. 여기는 모습이 비슷해. 여기도 창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땅값이 몇 배 차이가 나. 그 이유는 이거는 건축 가능한
택지인데 여기는 도시외,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존,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림지역, 뭐 요즘 절대용지 상조가 바뀌었잖아요. 농림지역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답, 가수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 그걸 단절지가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가 우리 10년 정도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해보니까 쉽다 그죠? 한 번만 언급하고 다음부터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뭐냐면 개발 파트는 꼭 여기서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개발 파트에서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요 개발 파트 내용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 말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그때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먼저 136조에 보면은 개발의 정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읽어보면 됩니다. 개발이 뭐냐?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맞추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 중요한 건 뭐냐? 3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세 법률상 그 다음 밑줄 부동산 개발.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개발은 뭐냐? 밑줄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완전 공법등이 불가하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별표. 여기서 까봐요. 이거 시험 어떻게 나오냐?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 게 시험에 두세 번 나왔어요. 이 질문이. 선생님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우리는 이걸 이해하냐? 지금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읽어둔 거 다시 봅시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기억 뭐냐? 개발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임야가 있어. 임야 가만히 놔도 개발 아니잖아요. 그 임야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형질 변경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쉽게 말해서 건물을 올리거나 쉽게 말해서 건물을 올리거나 요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 개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땅을 닦거나 건물을 올리는 게 개발이야. 그런데 밑에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공만을 담당하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야.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토지를 만들고 건물을 올리는 모든 프로젝트를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그러는데 단지 건물을 조금 올리는 거는 시공인데 그거는 요거의 하위 개념이야. 그럼 요걸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건축행위 자체만을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 올리는 요거는 개발로 보지 않는다. 왜 하위 개념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게 헷갈리게 잘 나와요. 시험에 시공 담당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동그라미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시공만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그럼 건축행위다. 건축. 그거는 하위 개념인데 이 개발은 건축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우리가 이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도로를 만들고 뭘 하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가 건물 시공이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제외한다. 동그라미 잘 읽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교묘하게 잘 쏘게요. 제가 그때 단어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월포든 학자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 위험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 우리는 밑에 밑줄 긋습니다. 법률적 위험, 비용 위험, 시장 위험 밑줄. 세 가지. 그래서 첫 글자 좀 따기는 좀 그렇지만 얘를 첫 글자 따서 법, 시, 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차례대로 볼게요. 법률적 위험 뭐냐? 법적 관계의 위험은 많은데 법적 위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법적인 위험과 사법적인 위험이 있어요. 공법적인 위험은 인허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법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면 새로 다 해야 돼요. 왜? 지역마다 다 조례마다 다 달라. 조례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조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배우는데 그게 조례도 요 내용. 그러니까 시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나 거기 건물 6층 지을 수 있었는데 4층밖에 안 돼. 그럼 나는 범죄 위험 나타나겠죠. 왜? 건축이 제한되잖아요. 이런 변화, 이게 법적 중에서 공법 위험이다. 사법적인 위험은 뭐냐면 옆에 토지와의 관계예요. 내가 공사 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땅이 흔들린다, 벽이 갈라진다, 먼지가 날린다, 자꾸 민원 넣어봐. 공무원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민원이잖아. 공무원 민원 제일 싫어요. 민원 내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민원만큼 무서운 게 왜? 우리나라는 민원을 해결하고 자꾸 요구하거든. 쓸데없는 민원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민원자가 자꾸 악성적인 민원을 넣으면 정말 피곤하거든. 이 사람 계속 민원 넣어봐요. 그 사람들 동사무소는 알고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뜹니다. 몇 명 있구나 여기도 보니까 몇 명 있어. 이 사람을 전화번호 딱 누르지 바로 알아. 또 왔다는 그 느낌. 그래서 이 사람 매일 전화해가지고 땅이 흔들린다 그래봐. 그러면 민원이 나오면 어차피 또 현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나와도 개도하고 그럼 먼지 뿌리세요. 공사 똑바로 되겠냐고. 그래서 옆에 공사할 때는 옆에 사람한테 뜻도 좀 주고 돌리고 해가지고 이 민원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법적 위험이다. 그래서 법률 위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공법과 사법적인 내용. 그 기억 보시면 각종 규제나 법적인 이용 제한 이게 공법적 위험이고 소유권과 관계된 사법적 위험 이런 것들을 합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이 내 생각보다 늘어났어요. 5번 여름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나왔어. 사투리를 안 써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비용이 많아지겠죠? 내 생각보다 비용이 많아지면 수익이 줄어들죠. 이것들이 비용 위험입니다. 자, 시장 위험은 뭐냐? 시장 위험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 니언은 읽어만 볼게요. 제가 니언 개발업자는 개발 초기 매도나 임대를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발이 완성되는 시기에 매도 임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개발이 너무 단순하고 당연히 개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개발적 다 된다 생각하는데 이 개발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저희 지역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지역에 약간 저희 도시의 약간 외곽 지역에 토지가 있어요. 지금은 택지인데도 아까 말했던 택지인데도 도시의 끄트머리야. 그래서 택지인데도 그냥 여기다가 막 농사 좀 짓고 그래요. 농지 안 해요. 농지 안 하는데 간단히 물론 농지도 있긴 있습니다. 건너편에 농사지는 토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농지가 안 해요. 근데 잡종지 같이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토지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농사지는 토지도 있는데요. 이 토지가 한적한 토지에 이 토지에 뭐가 결정 났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지금 안동에도 KTX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KTX 들어온다? 우리 지역도 들어와요.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데 KTX가 지나가. 부산에서. 부산 통해서 진주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만간 이게 KTX 말고 그 새마을은 저희 지역이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그러니까 우리가 종착역으로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종착역은 기차는 이리 갔다 이리 오니까 돌리지 못하잖아. 좌후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종착역에 이렇게 회차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갔는데 갔다가 돌려서 와야 되잖아. 돌릴 공간이 필요한 거지. 종착지는. 그러다 보니까 KTX는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여기에서 와서 여기서 돌리는 공간이 필요한 거다. 배차하는 공간이. 그런데 이게 배차를 하겠다라고 계획만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도면이 안 나온 거야. 자, 공법 개념 이해하시죠? 도면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사업은 됐지만 확정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현재 지역에서 도나 시에서 이 지역을 주거단지로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실제로 동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 지금 민간에서 이 지역에 주택을 그러니까 지도에서 인허가 얼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동의서 받아와라. 그럼 인허가 내줄게. 이렇게 된 상태라.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개발하려는, 그러니까 주택지를 개발하는 개발업자에서 볼게요. 이 지역에 개발이 얼마나 이렇게 불확실하냐면,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지을 거라고 동의서 다 받았다. 그죠? 인허가를 내면 인허가 안 내줍니다. 왜? 우리나라 계획이, 그러니까 국토부 계획이 먼저라. 국토부의 노선이 안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계획은 나왔는데 노선이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노선이 나와야 어디를 택지, 어디는 상업지, 어디는 보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노선이 나와야 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큰 그림,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고속도로는 이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이 KTX는 국가 기관사로 배당되는 거죠. 노선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일정은 주택 짓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요지나. 우리한테는 개발업자한테 중요한데 국가 차원에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노선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불확실하잖아. 사업 초기는 이런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몇 년 지나면 노선이 정해지겠죠?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나타나겠죠? 그럼 좀 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에는 개발 위험이 커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발이 구체화되니까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노선이 정해지면 개발 계획에 인가도 나고, 그러면서 지면도 고시되고, 그렇게 되면서 개발이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러면 이제 개발이 점점 위험이 줄어들잖아. 지금 말한 게 그거야. 이해 볼게요. 개발업자는 개발 초기 매도나 임대를 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발이 완성된 이유나, 즉 개발업자 입장에서 볼게요. 초기에는 위험이 어때요? 높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렴하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 택지 분양하면 좀 저렴하게 팔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납니다. 좀 뒤에 말로 갑니다. 말기로 가면 이제 개발의 사업이 구체화되니까 이제 위험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높여서 팔 수가 있겠잖아.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다고. 이걸 이해하셔야. 그러면 개발업자는 요때 분양할지를 그때 잘 판단해야 된다. 요때 분양해버리면, 요때 뭐냐면 위험을 이 사람에게 떠넘기지만 자기가 좀 저렴하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 근데 뒤에 분양하면 이 개발업자 위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아무래도 나중에 뒤에 분양하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정리해 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보충했으면 참고적으로 보고요. 오른쪽에 개발 과정 요것만 좀 시도를 할게요. 자, 개발에 대한 위험을 다룰 거예요. 부동산 개발에 단계가 있어요. 이게 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단계, 개발 과정인데요. 이거는 시험에 순서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너편에, 진짜는 아니지만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학원 건너편에 토지에다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 토지에다가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면 괜찮겠다라고 아이디어 나왔어요. 진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디어 냈습니다. 괜찮다. 그렇다고 막 토지를 막 사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막 토지를 샀어. 그런데 여기에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주택밖에 못 지어요. 그럼 난 망했잖아. 이 산 토지를 다시 팔려고 내놓으면 잘 팔리겠냐고. 안 팔리죠. 그래서 막 토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건축이 가능한지, 몇 층까지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석해보면 괜찮다. 건축 가능하다. 대략적으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대략 분양가 얼마,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토지를 확보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부지 확보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지만 꼭 토지를 안 파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토지를 빌립니다. 토지를 빌려가지고 30년, 20년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을 주는 조건으로 빌려가지고 임대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민법에서 어떤 그런 건,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지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확하게 따져봐야죠. 이제 정확하게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이 얼마나 사업이 괜찮은지 분석한다. 그게 네 번째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에 대출합니다. 건축 자금, 그게 금융. 그 다음에 건설. 그걸 올리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케팅. 물론 이 마케팅은 초기부터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시험에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를 또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순서 아, 예, 부, 타, 검, 건, 마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가 아니고 구상으로 나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융을 자금 확보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거 법, 시, 비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첫 글자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그 개론 강의하면 첫 글자를 딱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하긴 하지만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나왔던 문제는 많이 맞아가는데 새로운 유행은 안 맞아. 이게 조금씩 글자를 다르게 해요. 나중에 이건 문제를 풀면 수없이 그런 예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낸다니까. 똑같이 안 내. 그러다 보니까 첫 글자 다른 것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건 연상하기에 좋은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첫 글자를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꼭 필요한 경우는 하기도 합니다. 뭐 꼭 용어가 요거밖에 정해지지 않았다 이럴 때는 꼭 영어로 사용하는데 가급적 자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예 부타 금금마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위험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요것만 딱 외우면 나머지는 쉬워요. 아이디어가 처음에 있지 마지막에 있겠냐고. 건설이 끝에 있겠지 처음에 있겠냐고. 그죠? 요것만 외우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타 사이 뭐가 있다고? 아버지. 다시 타 사이 뭐가 있다고? 아버지 알 건데. 네. 아빠 비슷한 말 있잖아. 요즘은 아빠라고 말하잖아요. 아빠는, 우리 때는 아버지 그랬잖아. 타 사이에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는 딱히 뭐 순서, 요것만 딱 확실히 정리됐잖아요. 요게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는 좀 쉬워요. 아셨죠? 그런 느낌. 자, 밑에부터는 좀 쉬었다 하더라도 좀 쉬죠.